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찰 학교에서 20년 전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군대에 있던 2001년의 이야기입니다. 의경을 지원해서 입대했던 저는 훈련소를 거쳐 경찰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 학교에서는 각 층별로 중앙과 양쪽 끝에 모두 3명이 불침번으로 근무를 섰습니다. 저는 일과를 마치고 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떨어졌나 보다 생각하고 피곤한 나머지 다시 잠을 청했는데 몇 분 지나지 않아 으악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주변에 불이 모두 켜졌습니다. 원래 그런 상황에서는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지만 저를 포함한 몇몇 훈련병들이 밖으로 나와 상황을 살폈습니다. 자세히 보니 화장실 쪽에 2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추린인이 아닌 근무복을 입고 있는 걸 보니 불침번을 서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교관들이 뛰어와 다시 불을 끄고 다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불침번을 서다가 기절한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 학교에서 교육이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중대장의 지시로 불침번 근무자들은 3명이 중앙에 모여 근무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를 포함한 훈련병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김새를 느끼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관심은 그날 불침번을 서던 3명 중 유일하게 기절하지 않은 훈련병 1명에게 쏠렸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원래는 중앙과 양 끝에 1명씩 서 있어야 했지만 새벽이라 다 같이 중앙에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무 중에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원래 군대에서는 밤에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고 화장실이 급하면 근무자에게 말하고 다녀와야 합니다. 누군가 말도 없이 화장실에 갔냐며 투덜거리고 있는데 한참이 지나도 물소리가 끊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누가 물을 잠그지 않고 갔나 싶어 화장실 앞 근무자가 물을 잠그러 갔다고 합니다. 그가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쿵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중앙 근무자는 이상함을 느끼고 화장실로 달려갔고 그 순간 단말말을 내뱉으며 쓰러졌다고 합니다. 혼자 남은 근무자는 깜짝 놀라 복도에 불을 모두 켜고 달려가 보니 1명은 화장실 안에, 다른 1명은 화장실 입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인은 알 수 없었고 결국 저희는 교육을 마치고 각각 다른 부대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나 저는 상경에서 수경으로 진급했고 아랫기수의 후임과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근무 도중 심심한 나머지 후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경찰 학교에서 겪은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후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경찰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병원에서 돌아와 한 기수 늦게 교육에 참여하게 된 사람과 같은 방을 썼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때 기절하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던 근무자 중 1명이 후임과 같은 방을 썼던 것이었죠. 그리고 후임이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중앙 쪽에서 근무를 서던 사람이었는데 물을 잠그러 간 동료가 돌아오지 않자 무슨 일인가 싶어 따라갔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다다르자 뭔가가 기어다니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이상하다 싶어 불을 켜보니 물을 잠그러 갔던 친구가 쓰러져 있었고 하반신이 없는 여자가 팔꿈치로 기어오며 자신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임 역시 경찰 학교 시절 그 여자를 봤다고 합니다. 새벽에 3층 베란다에서 고참과 몰래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긴 머리를 늘어뜨린 짧은 여자가 빠른 속도로 기어서 경찰 학교 뒷문으로 사라지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변소괴담. 제 직장 동료 형님이 직접 겪으신 실화입니다. 1990년대 고등학교 시절 형님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댁에 차려진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계셨답니다. 당시에는 장례식장이 대중화되지 않아 주로 시골에서는 자택에서 장례를 치르던 시절이었죠. 그때 형님은 갑자기 배가 아파 변소에 가려 했는데 그 변소는 산 쪽에 있었고 짙은 해무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형님은 변소 쪽으로 뛰어가셨습니다. 변소에서 용변을 보는 도중 변소 앞에서 누군가 노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소리의 주인공은 어떤 할머니였는데 누구 있냐? 고 묻더랍니다. 형님은 제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더니 할머니가 형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여 나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형님은 처음에는 조문 오신 동네 할머니겠거니 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변소 쪽에서는 아무런 걸음소리도 나지 않고 인기척도 없었으며 할머니가 어떻게 목소리만 듣고 형님의 이름을 알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볼일을 마치고 변소를 나왔지만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짙은 해무만 가득했습니다. 형님은 할머니를 여러 번 크게 불러봤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때 산 쪽에서 치익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의 인기척이 들리자 형님은 무작정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계속 뛰어도 할아버지 댁이 보이지 않았고 형님은 그 이후로 기억을 잃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눈을 떠보니 형님은 방에 누워 있었고 부모님이 옆에 계셨습니다. 형님의 아버지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며 물었지만 형님은 기억이 나지 않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님이 집에서 차로 10km나 떨어진 굴껍질을 버리는 곳에 쓰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형님은 자신이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기억도 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그 변소는 철거되었고 형님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등산. 나는 등산을 좋아한다. 연휴 때면 무조건 등산하러 가는 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좋아하는 산이 있다. 그리 높지는 않지만 산길이 험난해 매년 조난자가 발생하는 곳이다. 길이 잘 다듬어지지 않아 등산에 익숙한 사람도 헤매기 쉬운 곳이다. 하지만 그 때문에 그 산을 찾는 사람은 적고 나는 마치 나만의 것처럼 느껴져 그 산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어느 휴일 나는 다시 그 산에 올랐다. 새들이 지저귀고 강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한동안 걷고 있자니 구름다리가 보였다. 정상에 가려면 꼭 지나가야 하는 다리다. 구름다리에 다다르니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다. 남자는 난간 밖에 서서 아래를 그저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불쑥 말했다. 위험합니다. 남자는 나를 바라봤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남자는 투신 자살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급히 말을 이었다. 당신이 죽으면 남겨질 부인과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살 같은 건 하지 마세요. 대충 이렇게 말했던 것 같다. 그 남자의 가족이 어떤지는 전혀 몰랐다. 그저 어디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 대사를 옮겼을 뿐이다.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덕분에 용기가 났습니다. 나는 남자가 자살을 그만두려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생각은 찰나였다. 남자는 몸을 던져 수십 미터 아래 골짜기에 떨어졌다. 나는 경악한 채로 그 남자가 자살했다는 것을 구급대원에게 알렸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남자는 보험금을 목적으로 사고사로 위장해 보험금을 얻으려 했던 것 같다. 당연히 보험금은 나오지 않았겠지. 나는 이제부터 조난자를 보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귀신 보는 친구. 어렸을 때부터 알아온 친구 중에 귀신을 잘 보는 녀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 말로는 귀신이 인간처럼 모든 곳을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길이 있어서 그 길 위로만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한 예로 친구가 20살이 되면서 독립하겠다고 자취방을 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친구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되는 거라서 친구들 모두 우르르 몰려가서 방 구경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괜찮은 가격에 학교에서도 가까운 집이 있다고 해서 구경을 갔습니다. 건물도 깨끗하고 방도 큼직해서 혼자 살기에는 분에 넘치는 방이었고 친구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 잘 보는 친구가 이 방은 좋지 않다. 그냥 다른 곳에서 방을 얻으라고 하더군요. 왜 그러냐고 하니 위험한 정도는 아니지만 방 안에 귀신이 다니는 길이 얽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제 친구는 위험한 정도가 아니면 그냥 이 방을 얻는다고 하면서 지금 가진 돈으로는 이만한 방 절대 못 얻는다며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자 귀신 잘 보는 친구가 짐 옮길 때 침대는 이쪽에 이렇게 놓고 자라고 하면서 침대 위치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첫날 짐을 다 옮겨놓고 밤에 잠을 자는데 개들이 하루 종일 끼잉끼잉 거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개들이 침대 밑이랑 의자 밑으로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밥을 줘도 계속 끼잉거리기만 하고 밥도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흔히들 3대 지옥견 중 하나라는 비글 2마리와 시추 1마리였는데 이 녀석들이 외출하고 돌아와도 계속 침대 밑과 의자 밑에 앉아 나오지를 않길래 손을 넣어서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했더니 갑자기 사납게 친구의 손을 물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이사해서 어색한가 보다. 배고프면 나오겠지 하고 놔두고 그날 다시 잠을 잤다고 합니다. 한참 자다 보니 방바닥을 개들이 다다닥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망할 놈들이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밤이 되니까 지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리야, 별이야 하며 개 이름을 불렀지만 개들이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방바닥을 차며 돌아다니는 소리가 계속 나더랍니다. 결국 짜증이 나서 이불을 확 제끼며
침대 옆을 쳐다보았습니다. 당연히 개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친구가 본 광경은 산발을 한 어떤 여자가 엎드려서 친구가 자던 침대 쪽으로 기어오려고 하며 손가락으로 바닥을 긁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바로 그 집을 나와서 저희들에게 전화를 했고 결국 친구들이 모두 모여 다시 그 집으로 갔습니다. 다시 갔을 때 산발한 여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신 잘 보는 친구도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고 결국 저희는 새벽에 대충 짐과 친구의 강아지들을 챙겨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귀신 잘 보는 친구가 이래서 내가 그 집 좋지 않다고 한 거야. 그래서 침대도 거기에 두라고 한 거였어. 귀신은 원래 자기들이 다니는 길 위로밖에 못 다니니까 손이 닿지 않을 곳에 침대를 놓으라고 한 거야. 라고 하더군요. 5번째 이야기, 안양의 한 기숙학원에서 겪은 소름 끼치는 경험.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1999년의 일입니다. 공부에는 전혀 흥미가 없던 저는 영화와 게임에 빠져 지내고 있었죠. 그런 저를 보다 못한 어머니가 기숙학원에 한번 들어가 볼 생각이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 저로서는 기숙학원 같은 건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께서 30만 원을 내미시며 다녀오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필요했던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안양에 있는 한 기숙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부에 관심이 없었던 저는 수업을 자주 빠지고 숙소로 몰래 들어가 낮잠을 자곤 했습니다. 학원의 숙소는 2층 침대를 여러 개 이어 붙인 구조였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는 2층 침대를 썼습니다. 어느 날 낮잠을 자던 도중 잠에서 깼는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고 바로 가위에 눌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위를 풀 수 있을지 고민하는데 밖에서 뚜벅뚜벅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끼익 열리더니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머리가 긴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남자 숙소였는데도 말이죠. 너무 무서워서 반대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곧 철제 사다리를 밟고 2층 침대로 올라오는 쾅쾅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옆을 보니 그 여자가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침대는 쭉 이어져 있어서 20개 정도가 붙어 있었는데 저는 그 여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며 이대로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온 힘을 다해 몸부림치기 시작했고 다행히 가위가 풀리면서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서 그곳에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고 학원의 요청에 숙소와 침대 자리를 바꿨습니다. 며칠 후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는 날이었지만 저는 몸이 너무 안 좋아 숙소에 남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다가 문득 눈을 떴는데 그때의 공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눈을 떠보니 저 멀리서 그 여자가 침대 위로 슬슬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지만 몸부림쳐도 이번엔 가위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젠 정말 끝인가 싶을 무렵 학원 친구가 방으로 들어왔고 저를 걱정하며 깨워주었습니다. 가위가 풀리면서 여자가 사라졌고 저는 친구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친구는 머리 길고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 봤냐? 며 제가 본 걸 어떻게 아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다른 아이들도 자주 가위에 눌렸는데 항상 그 여자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자살한 아이의 귀신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정체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밤 12시가 넘은 자율학습 시간에 친구들과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여자 숙소 옥상에서 어떤 여자가 깔깔 웃으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입시 스트레스로 이상해진 사람이라며 웃었지만 순간 바람이 불어 원피스 치마가 펄럭이며 그 아래 다리가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왜 그림자가 없지? 그 순간 옆 친구가 비명을 지르며 계단을 뛰어내려갔고 저희도 덩달아 미친 듯이 달려 내려왔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달리던 친구는 그날로 학원을 그만두었고 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학원을 나왔습니다. 믿기 힘들 만큼 소름 끼치는 경험이었지만 저뿐만 아니라 당시에 학원을 다니던 여러 아이들이 목격한 일이기에 여전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 자취. 문득 대학 시절 자취할 때 겪었던 무서운 일이 떠올라 적어봅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러하듯 저도 1학년 학점은 완전히 망쳤고 군대를 다녀온 후 새 마음으로 2학년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함께 살게 된 룸메이트와 너무 마음이 잘 맞아 또다시 학점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룸메이트가 고등학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가면서 저는 혼자 밤을 보내게 되었죠. 우리가 살던 원룸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좌측에 싱크대가 있었고 정면에는 방과 부엌을 나누는 여닫이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이 나오는 구조였죠. 당시 우리는 문단속에 대해 별로 개념이 없었습니다. 남자 둘이 사는 집이라서 그런지 주위도 대부분 대학생 자취촌이고 해서 둔감했죠. 그날도 저는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여닫이 문도 닫지 않은 채 잠들었습니다. 한참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벨을 누르더군요. 뭐지? 하고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누군가 현관문을 열고 뛰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여닫이 문을 닫아서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사람은 너무 빠르게 방으로 뛰어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 위에 올라타 앉았습니다. 칼을 목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해라. 죽는다. 라고 하는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이었죠. 내 생에 이렇게 실감나는 꿈은 처음이었습니다. 칼이 목에 닿았던 차가운 느낌까지 그대로 남아있었고 너무 무서워서 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바로 일어나 현관문을 잠그고 여닫이 문도 닫았습니다.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심장이 너무 심하게 뛰어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5분이 지나서야 긴장이 살짝 풀리고 잠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또다시 벨이 울리는 겁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어지러워서 토할 것 같았습니다. 제대로 숨도 못 쉬겠더군요. 인터폰으로 확인할 용기도 나지 않아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밖에 누군가는 벨을 여러 번 누르더니 이내 문손잡이를 세차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언제부턴가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30분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어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더군요. 겁에 질려 룸메이트에게 전화했습니다. 무서워 죽겠으니 빨리 들어오라고.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룸메이트도 시겁했습니다. 그 이후로 문단속은 철저히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조상님이 도운 거라고 하시더군요. 벨을 누른 사람이 강도든 아니면 집을 착각한 취객이든 제가 그 꿈을 꾸지 않고 문단속을 하지 않은 채 잠들었다면 문을 열고 들어왔겠죠. 이렇게까지 생각이 미치니 정말 미친 듯이 무섭더군요. 여러분도 문단속 잘하고 다니세요. 7번째 이야기, 응암동 괴담. 서울 응암동 괴담은 실제로 서울 은평구 응암동 재래시장 옆 골목길에 한 3층 다세대 주택에서 일어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3층 주택의 지하에서 의문의 변사체가 발견되었고 그동안 지하실을 거쳐 간세입자들과 건물주를 상대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소름 끼치는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지하실을 거쳐 간세입자 중 6명이 연달아 숨졌으며 안매장된 사체까지 포함해 총 7명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건물주는 지하실을 개조하려 했으나 새 주인을 찾지 못했고 결국 지하를 원룸으로 개조해 새를 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난 8월 17일 오전 공사를 시작하며 인부를 고용해 창고를 화장실로 개조하던 중 유난히 튀어나온 콘크리트 구조물이 눈에 띄어 인부에게 해머드릴로 깨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돌을 깨는 순간 파리들이 몰려들고 역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콘크리트 덩어리가 깨지자 비닐에 쌓인 물체가 드러났고 그 안에는 겨울 점퍼를 입은 여성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건물주와 인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콘크리트에 짓눌린 사체를 꺼낼 수 있었고 시체는 여러 해가 지나 바싹 말라 미라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얼굴 반쪽은 콘크리트 무게를 견디지 못해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세입자들과 건물주를 상대로 수사를 시작했고 1992년 건물 완공 이후 지하를 거쳐간 5명의 세입자와 8명의 종업원 중 6명이 연이어 죽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래 이 집터에는 문구점이 있는 단층 건물이었으나 지하 1층은 소규모 공장으로 이용되고 2층과 3층에는 가정집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첫 세입자인 정동환 씨는 양복재단 공장을 운영했으나 1994년 빚더미에 올라앉으며 우울증에 시달렸고 6월에는 목을 메어 생을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세입자인 김문호 씨는 정 씨의 재단사로 일하다가 공장을 이어받았지만 전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 2001년 3월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세 번째 세입자 이성자 씨와 네 번째 세입자 안 씨는 내연 관계였고 지하실을 함께 사용했으나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떠났습니다. 마지막 세입자 김도경 씨는 스웨터 공장을 운영하며
9명의 종업원을 고용했지만 이들 중 일부가 교통사고, 암, 당뇨 등으로 줄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야근 중이거나 잠들 때면 여자의 웃음소리나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가위에 눌리거나 여성의 모습을 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처 주민들 사이에서도 여자 귀신을 봤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최근까지 지하세방에서 살던 한 세입자는 불면증과 가위 눌림으로 몸무게가 93kg에서 62kg까지 줄었습니다. 그 방에서는 매일 밤 어떤 여성이 목을 조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거울에 비친 모습에서는 머리를 풀어헤친 여성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세입자는 무당을 불러 구술했고 무당은 원한에 사무친 여성의 혼이 지하실과 건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여러 세입자가 고통받거나 죽음을 맞이한 이유도 그 혼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사건의 범인 지씨는 5년 4개월 만에 붙잡혔습니다. 1997년 사업 자금이 필요했던 지씨는 이 씨에게 1200만 원을 빌렸고 돈을 갚지 못하자 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쇠파이프로 이 씨를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지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지하실 계단에 시신을 매장한 것이었습니다. 8번째 이야기, 주지스님의 경고.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의 차장님이 워크숍에서 해주신 이야기로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겪으신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신입으로 입사하신 차장님은 지방의 한 신설 사무소에 배치받았는데 그 사무소는 산속에 혼자 덩그러니 있어 밤이 되면 차도 거의 다니지 않는 조용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일은 비교적 편안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사무소 위치는 앞 도로를 따라 오른쪽으로 가면 마트가 있었고 왼쪽으로 가면 옆 현마을로 이어졌지만 걸어서 마을 중심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원래는 한가한 사무소였지만 갑자기 많은 업무가 생겨 홀로 야근을 마친 차장님은 피로에 절어 퇴근하셨다고 합니다. 자취하던 아파트로 돌아가던 중 피곤했던 차장님은 방향을 잘못 들어 오른쪽이 아닌 왼쪽 마을 쪽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도로는 이미 한참 지나고 있었고 주변에 다른 차도 없어서 차를 돌리기보다는 도로를 따라 직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고 다시 돌아가려 해도 어둡고 좁아진 길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어딜 가도 도로가 제각각이었고 갈수록 더 멀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늦고 되돌아갈 수도 없었던 차장님은 드문드문 나타나는 흙길과 바퀴 자국을 보고 아마 지역 주민들이 쓰는 길이겠지 하고 생각하며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 마침내 작은 마을이 보였고 불 켜진 집들이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차장님은 불 켜진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담배를 피우려고 차에서 내렸는데 그만 깜짝 놀라 멈춰섰습니다. 어둠 속에 적어도 10명이 넘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노인이었고 매서운 눈으로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인 한 분이 소리치기 시작하더니 다른 노인들도 같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둑놈. 그건 절대 주지 않겠다. 돌아가. 사투리로 말해 알아듣기 어려웠지만 대강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차장님은 해명을 시도했지만 통하지 않았고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돌아보니 또 다른 마을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차장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온 작은 노파가 염주를 쥔 채아하게 어린 눈으로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압도된 차장님은 서둘러 차로 돌아와 엑셀을 밟았고 마을 사람들은 쫓아오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귀에 노파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결국 정신없이 도망쳐 마을을 빠져나와 다른 현의 국도를 따라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차장님은 몸이 무겁고 식욕이 사라져 사흘 만에 체중이 5kg나 줄어들었고 동료들도 크게 걱정했지만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도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업 인사 담당자와 만난 차장님에게 인사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내 건강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저주에 걸린 것 같아. 불제를 추천할게.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차장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았고 주지스님은 불제를 정성스레 해주셨습니다. 그날 절에서 묵은 다음날 거짓말처럼 몸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차장님은 주지스님께 그 마을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했는데 스님은 그 마을이 외지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토착 풍습을 고수하는 곳이며 과거 외지인이 마을에서 아이를 유괴한 사건 이후 외지인을 쫓아내기 위해 특정 신에게 기도를 통해 저주를 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주를 행한 사람 역시 마지막은 좋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본 노파와 그 목소리가 떠올랐지만 차장님은 여전히 저주를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에 젊은 사람은 없고 노인들만 있었는데
왜 젊은 이들은 보이지 않은 걸까요? 차장님이 물었더니 주지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 마을은 이미 고령화로 주민들이 거의 떠났고 남은 노인들만 외부와 교류를 거부한 채 옛 풍습에 따라 외지인을 배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마을은 서류상 폐촌이 된 지 30년이나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차장님은 그날 이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를 믿게 되었고 지금도 매주 저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후일담으로 차장님은 면사무소 행사에서 투자자들과 함께 그 마을을 다시 찾았는데 낮에 본 마을은 폐가 많이 남아있어 밤에 봤던 모습과는 달랐다고 합니다. 이때 함께한 면사무소 담당자는 차 안에서 내리려 하지 않았고 그렇게 죽고 싶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죽으라는 주지스님의 마지막 경고가 떠올라 더욱 소름 끼쳤다고 합니다. 9번째 이야기, 그녀의 능력.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제가 대학생 시절의 일입니다. 당시 저희 과에는 엄청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미야시타라고 부르겠습니다. 사실 미야시타 본인은 작은 덩치에 선이 가는 평범한 여성이었지만 그녀 자신도 모르는 별명이 하나 있었죠. 바로 오컬트 최종병기였습니다. 그 별명이 붙게 된 몇 가지 일화가 있었습니다. 미야시타는 고등학생 시절에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편의점은 원래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자자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 건의 목격담도 있어서 야간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고 점주는 이 문제로 상당히 골치를 썩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점주 본인도 야간에 귀신을 목격한 적이 있어서 새벽 시간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 등 손해가 막심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점주가 혼자서 새벽 전까지 일하고 있었는데 미야시타가 야간 아르바이트에 들어가자 어찌된 일인지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공로로 미야시타는 다른 아르바이트생보다 훨씬 높은 급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야시타의 친구가 폐가에서 담력 테스트를 하고 난 뒤부터 자기 방에서 종종 남자 귀신을 보게 되었다며 미야시타에게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미야시타는 친구 방에서 하룻밤 자고 나니 그날 이후로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부동산 회사를 경영하는 그녀의 숙부가 부탁해서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는 한 맨션에서 하룻밤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 방은 좀처럼 사람이 나가지 않는 방이었는데 미야시타가 하루 자고 나니 그런 얘기가 사라지고 평소 음침했던 분위기까지 사라졌다고 합니다. 다음날 숙부가 거액의 사례금을 건네주며 미야시타가 묵은 그 방이 자살 사고가 있었던 방임을 알려주었지만 본인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학 시절에 미야시타는 일본 전국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는데 그 여행 중에 영적으로 유명한 절 한 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절의 주지스님이 미야시타를 보자마자 당신은 용신님의 가호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크게 절을 했다고 합니다. 미야시타 본인은 평소에도 유명하다는 점쟁이에게 사주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영험하다고 소문난 곳일수록 미야시타에게 쩔쩔매며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화들로 인해 미야시타는 오컬트 최종병기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녀는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여행회사의 직원으로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10번째 이야기, 귀신을 믿는가? 자네 말이야. 귀신을 믿나?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운전을 하고 있던 아저씨가 내게 물었다. 귀신이요? 그건 왜 물어보세요? 사실 믿지 않지만 그냥 거짓말을 했다. 아니, 뭐 별건 아니고. 지금까지 지원한 사람들은 많았는데 정작 귀신 믿는다는 사람은 별로 없었거든. 자네는 왜 지원했나 싶어서 물어봤지. 이유랄 게 있나요? 그냥 돈이 좀 필요했어요. 뭐 재미있을 것 같기도 했고요. 일자리를 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종이 전단지에는 꽤나 흥미로운 내용이 들어 있었다. 폐가에서 일주일을 버티면 500만원 지급. 단순 고액 아르바이트를 넘어선 터무니없는 조건이었다. 아저씨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황당한 것이었다. 뭐 별거 없어. 그냥 재미있으니까. 당당하게 들어간 놈들이 며칠 버티지도 못하고 덜덜 떨며 나오는 게 제법 볼만하거든. 물론 소소하게 돈벌이도 하고. 아저씨는 웃으며 안주머니에 넣은 봉투를 툭툭 두드렸다. 거기에는 내가 건넨 참가비가 들어가 있었다. 차는 좁은 산길을 달려 낡은 폐가 앞에 멈춰 섰다. 제법 큰 2층 건물이라 관리만 잘 되었다면 훌륭한 별장이었겠지만 지금은 을씨년스러울 뿐이었다. 묘하게 공기가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난 귀신 안 믿어 흉간이 뭐니 떠들어대지만 여기도 결국 그냥 빈집이지. 집주인인 내가 제일 잘 알지 않겠어? 근데 말이야, 이상하게 강심장이라는 놈들도 저기서 며칠 지내보면 엉엉 울면서 나오더란 말이지. 저 집에 귀신이 있다고 말이야. 자네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먼. 만약 제가 성공하면 최초인가요? 그런 셈이지. 지금까지 제대로 버틴 사람은 없었으니까. 제일 오래 버틴 게 나으리야. 그나마 그놈도 반송장 돼서 나왔지. 그 정도예요. 내가 얘기했을 텐데 어설프게 돈만 보고 덤빌 일이 아니라고. 물론 그런 얘기를 들었고 몇 번이나 다짐을 받았지만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실패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다. 아저씨 말대로 결국은 그냥 빈집에서 며칠 지내는 것뿐이었다. 포기할 이유도 무서워할 이유도 없었다. 못하겠으면 지금 얘기해. 시작했다가 포기하면 한 푼도 못 줘. 지금 포기하면 차비라도 챙겨줄 테니 잘 생각하라고. 난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할게요. 아저씨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흘리며 대답했다. 무전기 하나 줄 테니 포기하고 씹으면 바로 연락하고. 멀어져가는 차를 뒤로 한 채 집 안으로 들어섰다. 집안 꼴은 밖에서 보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장판은 다 뜯겨 있고 전기도 수도도 들어오지 않았다. 가구는 꼭 누군가 다 때려 부순 것처럼 멀쩡한 게 없었고 창문도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었다. 먹을 것이 잔뜩 들어있는 가방과 캠핑 장비들을 현관 앞에 놓고 우선 집안을 둘러보기로 했다. 1층에는 큰 거실과 주방, 부엌방 하나가 있었고 2층에는 큰 방 하나와 작은 방 하나가 있었다. 이왕이면 넓은 데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짐을 챙겨와서 큰 방에 텐트를 쳤다. 조금 오싹한 느낌은 있었지만 지내기에 무리가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버너에 불을 켜고 라면을 끓이며 생각을 정리했다. 여기서 일주일 버티는 건 크게 문제없겠지만 영 애심스럽네. 혹시 인신매매 이런 거 아니겠지? 귀신이라고 겁준 다음에 아무것도 못할 때 쓱싹 해버리는 거 아냐? 오히려 현실적인 걱정이 다가왔다. 몰래 챙겨온 캠핑 나이프를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어디 오기만 해봐. 그냥 쑤셔버릴 테니. 그리 생각하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눈도 떠지지 않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다. 뭐야? 나 가위 눌린 거야? 평생 가위는커녕 악몽조차 꾼 적 없던 나였기에 너무나 낯선 느낌이었다.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리만은 또렷하게 들려왔다. 너무 많은 목소리였기에 뭐라고 하는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다시 자면 되나? 그렇게 애를 쓰고 있자니 거짓말처럼 모든 목소리가 사라졌다. 그리고 섬뜩할 정도의 침묵 속에서 현실의 소리가 들려왔다. 나무 판자가 삐걱거리는 소리였다. 누군가 나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이럴 줄 알았어. 급히 몸을 움직여 나이프를 잡으려 했지만 여전히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와중에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어느새 2층 복도로 들어섰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텐트를 치고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왔다. 천천히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당장이라도 그 존재가 내게 덤빌 것만 같은 느낌의 뒷덜미가 저릿했다. 밖에 있는 놈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한껏 여유를 부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지퍼가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텐트 입구가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전혀 서두르지 않는 듯한 움직임. 느리게 열리는 텐트 입구. 10초쯤 걸렸겠지만 나에게는 너무도 길게 느껴졌다. 그때 내 얼굴에 무언가 차가운 것이 닿았다. 분명 손 같았지만 너무도 거칠고 차가운 감촉이었다. 속으로 비명을 지르며 그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 손은 내 얼굴을 더듬다가 이윽고 감겨진 내 눈 근처에 닿았다. 날카로운 손가락이 내 눈꺼풀을 뒤집고 눈 안으로 파고드는 듯한 순간 난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뜬 후였다. 마치 밤새 노동이라도 한 듯 몸이 삐걱거리는 느낌이었다. 다급히 얼굴을 만져보니 다행히 멀쩡했다. 뭐야, 죽는 줄 알았잖아. 꿈이었다고 생각하며 안심하려는 찰나 어젯밤 닫아두었던 텐트 입구가 열려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먼지 쌓인 방바닥에는 내 것이 아닌 발자국이 남아있었다. 믿기 힘들었지만 어젯밤 일은 꿈이 아니었다. 결국 그거네. 아저씨가 그냥 사람 가지고 노는 거네. 얼마간 생각한 끝에 내가 내린 결론이었다. 밤에 아저씨가 찾아와 장난질을 쳤다는 생각이었다.
처음엔 겁이 나서 도망칠까도 했지만 금세 냉정을 되찾았다. 이쯤 되면 나도 그냥은 못 나가지. 뻔히 아는데 무서울 필요가 있나. 그날 밤 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찍 잠에 들었다. 그런데 또다시 가위에 눌렸다. 이번에는 다행히 눈을 간신히 뜰 수 있었다. 어제처럼 수많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소리들은 무언가에 겁을 먹은 것처럼 갑자기 뚝 하고 끊겼다. 소름 끼치는 고요함 속에서 텐트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데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 발소리가 2층 복도를 지나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 순간 텐트 위로 옅은 달빛에 비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는 느릿하고 흐느적거리는 움직임으로 점점 텐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 모습은 어제 느낀 아저씨와는 다른 형체였다. 얇고 긴 팔, 한껏 늘어뜨린 머리카락.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기괴한 모습이었다. 난 차라리 눈을 감아버리고 싶었지만 이번에는 눈이 감기지 않았다. 그 형체는 어제처럼 천천히 텐트로 다가와 지퍼를 잡고 열기 시작했다. 여전히 서두를 것 없다는 듯 느긋하게 열리는 문. 마침내 텐트 입구가 열려지고 그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다. 마치 시체를 말려놓은 듯 쭈그러들고 뒤틀린 얼굴. 듬성듬성 빠진 긴 머리카락은 마구 엉킨 채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갈퀴를 연상시키는 가늘고 긴 손가락들이 뻗어와 내 얼굴을 더듬기 시작했다. 떠져 있는 내 눈에 그 손가락 중 하나가 점점 다가왔다. 난 또다시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결국 정신을 놓고 기절하듯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해는 중천에 떠 있었다. 어젯밤 일을 떠올리며 얼굴을 만져보았다. 역시 몸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텐트 문은 열려 있었고 방바닥에는 다시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무언가가 분명히 이 집에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제 한시라도 빨리 여기서 나가야 했다. 급히 일어나 짐을 챙겼다. 우선 이 집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다음에 무전기로 포기하겠다고 말할 생각이었다. 이렇게 현관을 벗어나 마당으로 나선 순간 다리에서 끔찍한 고통이 느껴지며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내려다보니 커다란 곰덫에 다리가 걸려 피가 줄줄 새어나오고 있었다. 견디기 힘든 고통에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무전기를 찾기 위해 가방을 집어들었다. 아저씨, 제 말 들리세요?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쥐고 말했지만 아무리 불러도 답은 오지 않았다. 핸드폰과 연락 가능한 모든 전자기기는 아저씨에게 맡겼기에 달리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제발, 대답 좀 해라. 아무리 근처에 돌로 덫을 부수려 해도 여간에서는 망가지지 않았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덫을 두드리며 몇 시간을 보냈을 때쯤 무전기에서 드디어 답이 왔다. 내 말 들리나? 너무 늦게 받아서 미안하네. 그래, 슬슬 연락이 올 거라 생각했지. 포기하려고? 난 다급히 소리쳤다. 왜 이렇게 무전을 안 받으세요? 네, 포기할게요. 더 이상 여기 있기 싫어요. 그보다 지금 당장 와주세요. 덫에 걸려 꼼짝도 못 하겠어요. 몇 시간째 피가 계속 나고 있어요. 빨리 와서 살려주세요. 내 말에 무전기 너머로 아저씨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혹시라도 안 걸리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잘 걸린 모양이구먼. 잘 됐어. 이해할 수 없는 말에 멍하니 있자 아저씨가 말을 이었다. 그 집 말이야. 어찌나 사람이 죽어나가는지 아주 골칫거리였거든. 싼 맛에 사긴 했는데 자꾸 이상한 게 튀어나온다고 하니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용한 무당을 불러다 물어봤더니 온갖 잡귀들이 들끓고 끔찍한 악기까지 붙어있대. 방법이 없겠냐고 물었더니 재물을 바쳐서 악기를 달래야 한다고 하더군. 악기가 떠날 때까지 말이야. 그러지 않으면 큰 화가 온다나. 어쨌든 자네 같은 사람을 꼬드겨서 불러들이면 그만이었어. 무슨 짓을 해도 구하러 올 사람 없으니 죽기 전까지 기도나 해둬. 해가 지면 끔찍한 놈이 달려들 테니 각오 단단히 하고. 아저씨의 음산한 말에 몸이 얼어붙었다. 나는 덫에 물린 다리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이를 악물고 무전기를 쥐었다. 내가 사람이야. 당장 와서. 하지만 고통과 어지러움 때문에 오래 말을 할 수 없었다. 무전기 너머로 아저씨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너 나한테 거짓말했지? 귀신 믿는다고 말이야. 귀신 믿는 놈들은 죽어도 이런데 안 와. 그래서 거짓말한 줄 알았지. 물론 나도 거짓말했어. 나도 귀신 믿거든. 거기 있는 시체 같은 놈, 나도 봤어. 그 놈을 봤으니 어쩌겠어.
무당 말대로 재물을 바쳐야지. 그리고 거짓말 하나 더 있었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무전기에서 다시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돈에 눈이 멀어 여기 들어간 놈 중에 살아서 나온 놈은 한 명도 없었어. 내 의식이 점점 흐려졌다. 해는 완전히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